저는 5학년 이서우입니다. 여러분은 열화상 카메라를 아시나요? 열화상 카메라는 생물 등이 표출하는 열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화 장치를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에 필요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실제 사람이 감지하지 못한 전기 패드의 미세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가 감지해 큰 사고를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물체가 방출하는 자외선을 감지해 온도 분포를 시각화시키므로 조명과 관계없이 발열 지점을 빠르게 찾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기 설비 검점이나 건물 단열, 누수 진단 및 의료 보건 및 다양하게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열화상 카메라의 열 감지 능력을 동물에게서 모방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과연 무슨 동물일까요? 정답은 바로 뱀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뱀들은 어떻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뱀들은 눈과 콧구멍 사이에 있는 피트기관에서 열을 감지해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트기관에는 종이장보다 얇은 막이 있는데 생물의 열기가 이 막을 데우면 뱀의 뇌가 그 신호를 즉시 열 영상으로 변환해버리는 것이지요. 즉, 뱀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먹이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뱀의 이러한 특징을 모방해 만든 것이 열화상 카메라고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열을 감지할 수 있게 진화한 뱀도, 그걸 모방한 사람도 정말 대단하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서인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문 들어보셨나요? 10초 안에 손바닥을 100번 비빌 수 있는 사람은 IQ가 100이 넘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당신의 IQ는 과연 100이 넘을지 한번 같이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10초를 셀게요. 손 비빌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 1, 2, 3, 4, 5, 더 빠르게 6, 7, 8, 9, 10, 땡! 그리고 그 손을 코에 대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진짜 주제는 손바닥을 비비면 왜 악취가 날까입니다. 왜 손바닥을 세게 비비면 악취가 날까요? 그 까닭 저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첫째, 손을 비비게 되면 마찰에 의해 손 표면에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손을 비빌 때 손이 따뜻해졌죠? 추운 겨울에 손을 비비기도 하죠. 이렇게 발생한 마찰열에 의해 피부 표면에 단백질이 타게 되면서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손의 단백질은 열에 약하며 단백질로 이루어진 계란 같은 경우 금방 익혀지는 것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백질 타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단백질 타는 냄새는 단백질, 특히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 연소, 분해되며 생기는 고약한 냄새를 뜻합니다. 즉, 손바닥에서 나는 냄새는 단백질 타는 냄새라는 거죠. 둘째, 손을 비비며 땀과 세균이 열에 의한 반응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냄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손은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해도 세균과 수분, 즉 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땀 자체는 사실 거의 무취이지만 피부에 사는 세균과 만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손바닥을 비비게 되면 이런 세균과 각종 유기 미생물들이 수분과 열에 의해 다양한 반응 과정이 형성되면서 이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육체 노동 등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은 이 냄새 정도가 더욱더 심할 때도 있는데 이때에도 피부 표면으로 흘러나온 각종 세균들과 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철
잘 씻지 않으면 이 냄새는 당신의 손바닥뿐만 아니라 온 몸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여름철 잘 씻으면 이런 냄새는 많이 나지 않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학년 1반 서윤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바나나 왜 휘어있을까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혹시 바나나를 먹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왜 바나나는 항상 휘어져 있지?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그 비밀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나나가 어떻게 자라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바나나는 나무처럼 보이는 큰 식물에 한 송이씩 아래로 매달려 자랍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어릴 적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휘어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의 똑바로 아래쪽으로 자랍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쭉쭉 뻗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지구는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죠? 사과도 떨어지고 우리가 찬 공도 떨어지고 우리도 점프하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식물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즉, 바나나는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나나가 점점 위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랍니다. 이런 성질을 굴광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햇빛아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갈게 하고 식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끝부분이 햇빛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죠? 바나나도 처음에는 아래로 자라지만 점점 햇빛이 있는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중력은 바나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햇빛은 바나나가 위쪽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아래로 자라다가 다시 위를 향하면서 점점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C자 모양 바나나가 완성된답니다. 다음에 바나나를 먹게 되면 아, 햇빛 때문에 휘어진 거구나 하고 떠올려 보세요. 이상으로 바나나는 왜 휘어져 있을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유혜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 좋아하세요? 이 새콤달콤한 과일에 찌릿찌릿 전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과일 전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 방법을 통해 알아봅시다. 먼저 레몬을 자르고 레몬의 단면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나란히 꽂고 집게 전선으로 각 레몬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전구의 빛이 반짝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원리를 알아볼까요? 원리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의 뜻은 전자를 잃다, 환원의 뜻은 전자를 얻다입니다. 아연판은 전자를 잃기 쉽고 구리판은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레몬의 역할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연판에서 아연이온이 떨어져 나오면 아연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전선을 타고 구리판으로 이동합니다. 전자를 잃은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 전자를 얻은 구리판이 플러스 극인 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연판이라는 요리사가 전지라는 요리를 만들고 구리판이 전지를 서빙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만약 전구에서 나오는 불이 약하면 레몬의 개수를 늘리거나 판 사이 간격을 좁히고 레몬을 닿는 면적을 넓히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 말고도 오렌지, 토마토, 감자 등 여러 과일로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사용한 과일은 아연 이온이 녹아있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발표를 끝내기 전에 제가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과일 전지를 이용한 시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시계는 아직 켜져 있지 않습니다. 건전지를 끼울 곳도 없고요. 과연 이 과일로만으로도 이 시계를 켤 수 있을까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보세요. 시계가 켜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과일로만으로도 시계를 켰습니다. 이 과일로만으로도 이 시계를 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과일 전지의 원리에 대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이가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랑 같이 놀다가 탁구공을 실수로 밟은 적이 있나요? 저의 발표를 잘 들으시면 다시 찌그러진 탁구공을 새로운 탁구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는 원리입니다. 탁구공은 얇은 플라스틱 안에 작은 공기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끓인 다음 그 안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고 1분에서 3분 동안 담가면 신기하게도 탁구공이 펴집니다. 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놀랍게도 찌그러졌던 부분이 서서히 펴지면서 원래 둥근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탁구공이 펴지는 원리는 탁구공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가 활발해져 벽을 더 세게 밀어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팽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탁구공이 너무 많이 찌그러진 상태라면 탁구공이 오돌오돌해져 새로운 탁구공으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탁구공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심하게 펴져 플라스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찌그러진 탁구공을 버리지 말고 따뜻한 물로 고쳐보세요. 이상입니다.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장수아입니다. 여러분은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 늘어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터키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쫀득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터키 아이스크림과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차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아이스크림이 우유와 설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공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프리저라는 냉각 기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계는 재료를 차갑게 얼리면서 계속 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함께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속 공기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오버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스크림마다 오버런 비율은 얼마나 다를까요? 일반적인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오버런 비율이 약 100%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의 절반이 공기라는 뜻입니다. 반면 젤라또는 오버런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로 더 진하고 쫀득한 식감을 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터키 아이스크림은 왜 이렇게 쫀득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공기를 빼내는 기술입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만들 때에는 반죽처럼 계속 치대고 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 아이스크림이 매우 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마스틱이랑 살렙이라는 특별한 재료 때문인데요. 살렙은 난초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루로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여 더욱 쫀득하고 끈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스틱은 천연 수지, 즉 나무의 수액의 한 종류로 아이스크림에 탱글탱글한 탄성을 더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주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지방과 설탕,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더욱 부드럽습니다. 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재료들을 고르게 섞어주는 유화작용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매끄럽고 크리미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터키 아이스크림과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재료의 차이 때문에 식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평소에 맛있게 먹던 아이스크림 속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에는 어떤 원리로 이런 식감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이한성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의 원리와 엘리베이터의 성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원리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정 도르래와 줄로 구성된 권장 시스템을 이용해 칼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형용추가 전동기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고정 도르래입니다. 전동기가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칼을 이동시키고 조속기, 비상, 제동 등 다중 안전장치로 대충 방지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 안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위층과 아래층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직 이동 장치로 기본적으로 도르래와 기념추, 전동기, 제어 장치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제어 장치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의 핵심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공간인 카와 반대쪽에 달려 무게를 맞춰주는 균형추, 카와 균형추를 연결해 움직이는 만드는 권상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레일과 승강로가 있습니다. 카와 균형추는 여러 가닥의 강철 로브에 연결되어 있고, 이 로브는 천장에 뭉치된 커다란 도르래를 통과하며 권상기에 감겨 있습니다. 균형추는 카의 무게와 평균 탑승 인원의 무게를 더한 정도로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카가 800kg이고 평균적으로 5부터 6명이 탑승해 약 400kg의 하중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균형추는 1200kg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동기가 실제로 들어 올려야 하는 무게는 카와 균형추의 차이만큼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한하준입니다. 이군 개미는 왜 이불을 가져갈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미가 이불을 들고 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꾼개미입니다. 이꾼개미는 주로 남아메리카의 숲에 사는 개미입니다. 몸은 작지만 자기 몸보다 큰 입을 잘라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꾼개미가 잎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꾼개미는 잎을 자른 다음 집으로 가져가서 그 위에 버섯을 키웁니다. 이것은 사람의 농사와 비슷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또 이꾼개미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뉩니다. 또 어떤 개미는 잎을 자르고 집으로 옮기고 또 어떤 개미는 버섯을 돌봅니다. 이꾼개미는 인류보다 더 빨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류는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1만 년쯤입니다. 그런데 이꾼개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9천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꾼개미는 잎뿐만 아니라 곡물, 꽃잎, 곤충 사체, 열매 등도 운반해 버섯의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꾼개미는 나뭇잎을 지속적으로 잘라 숲 바닥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등 생태적 역할을 합니다. 이꾼개미의 몸, 가슴 부위에는 특정 박테리아가 공생하는데 이 박테리아는 농작물을 망치는 해로운 곰팡이를 죽이는 천연 항생제를 생산합니다. 이꾼개미는 이 성분을 버섯 정원에 발라 농장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꾼개미는 잎을 옮길 때 소형 이개미가 잎에 올라타 벼룩파의 접근을 막아 일개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신기한 점은 이꾼개미가 냄새로 길을 잃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페로몬입니다. 이꾼개미는 시력이 되쳐나서 더듬이로 페로몬을 감지하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꾼개미는 서로 협력하고 사는 똑똑한 개미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6학년에 시작을 할 친구는요. 예선 학생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마혜성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 읽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대출해서 읽습니다. 어느 날 제가 책을 빌려 나오는데 도서관 입구에서 경보음이 울려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책을 어떤 기계에 문지르시니 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도서관 도난 방지 시스템의 숨은 과학 원리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 입구에 있는 게이트는 정확히 EAS,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송신 안테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 기둥의 안테나에서는 언제나 일정하게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고 반대편 기둥은 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는 도서관 책에는 얇고 긴 금속 조각으로 만들어진 감응 태그가 책의 가장 앞 또는 가장 뒤에 붙어 있는데요. 이 태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금속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대출 처리를 하지 않는 책이 게이트를 지나가면 책 속 태그가 게이트의 자기장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받는 게이트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들어오던 자기장이 갑자기 줄어드니 이상함을 감지하고 삐 하는 경보음을 내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여기 이렇게 게이트에서 10개의 화살이 계속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 처리를 하지 않는 책이 게이트를 지나가면 책에 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면 항상 10개씩 들어오는 화살이 확 줄게 되니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죠. 대출 처리를 할 때 책을 작은 기계에 문지르면 기계가 강한 자기장을 쏘아 책 속 태그의 신호의 성질을 바꾸는데 이를 비활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질이 바뀐 태그는 게이트를 지나가도 자기장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반납하면 태그가 다시 자기장을 흡수하도록 되돌리는 활성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의류 매장이나 슈퍼마켓의 다양한 물건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간다면 물건에 부착된 감응 태그가 반응해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러니 꼭 정확한 대출 처리와 계산을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도서관 도난 방지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최유성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키를 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키가 밤에 잘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죠. 저는 왜 아침과 밤의 키가 다른지 궁금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키가 큰 이유는 첫째, 밤을 누워 있으면서 척추와 연골, 그리고 디스크가 중력에서 해방되어 원래 두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누운 채로 중력을 받아 뼈와 뼈 사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죠. 둘째, 낮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걷고 활동을 하면서 중력과 체중이 척추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가 압축되어 얇아집니다. 하지만 다시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지고 디스크가 다시 수분을 흡수하여 원래 두께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키가 더 커진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허리가 굽으면 키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가 점점 작아지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무거운 가방을 자주 메고 다니거나 자세가 틀어지면 키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키가 더 커지게 하는 방법은 첫째,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틀어진 자세는 척추를 구부리고 키를 압축시킵니다. 따라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은 키를 더 커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와 척추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키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은 키를 더 커지게 하는데 필수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키를 더 높이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침과 밤의 키가 다른 이유와 키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엄정인입니다. 여러분, 귤이나 망고스틴을 먹을 때 껍질을 까기도 전에 그 안에 알맹이가 몇 개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보통은 껍질을 다 까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껍질을 안 까고도 과육의 개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과일이 자라온 흔적입니다. 귤과 망고스틴 같은 과일들은 꽃이었을 때부터 그 구조가 결정됩니다. 꽃 안에는 열매가 되는 부분인 시방이 있는데 이 시방은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일이 자라면서 이 각각의 칸에 과즙이 차오르고 우리가 먹는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일은 자라면서 자신이 몇 개짜리 알맹이인지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과일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귤입니다. 귤을 들고 뒤집어서 초록색 꼭지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럼 꼭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면 꼭지가 붙어있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점 같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사실 나무에서 알맹이 하나하나로 수분과 영양분을 전달하던 통로입니다. 즉, 구멍이 10개라면 영양분을 받은 알맹이 개수도 10개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귤을 먹을 때 꼭지 뒤에 구멍을 세어보고 실제 알맹이 개수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망고스틴입니다. 망고스틴은 귤보다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망고스틴의 껍질 밑부분을 보면 꽃잎 모양의 올록볼록한 예쁜 무늬가 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무늬의 조각 개수가 5개면 안에 과육도 5조각, 6개면 과육도 정확히 6조각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이 딱딱해서 속을 알 수 없는 망고스틴이지만 사실은 엉덩이에 자기 소개서를 써놓은 셈입니다. 이런 원리는 라임이나 레몬 같은 감귤류의 과일들은 귤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용과 같은 열매들도 꽃의 구조에 따라 그 속이 결정됩니다. 저는 과일들이 꽃에서부터 나누어진 씨방의 개수대로 자란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비밀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기한 과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 김지우입니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만 한 번쯤은 왜 하늘이 파란지 궁금했을 텐데요. 하늘은 파란색이 아닌 무채색이에요. 그럼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요?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투명한 컵에 물과 우유를 조금 섞고 아래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에서 보이듯이 아래쪽은 파란빛이 보이고 위쪽은 붉은빛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아래쪽은 파란빛이 보이고 위쪽은 붉은빛이 보일까요? 물에 우유를 넣으면 단백질, 칼슘 등 아주 작은 미립자, 즉 작은 알갱이들이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 알갱이들 때문에 파란빛이 먼저 보이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붉은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의 비밀은 바로 빛의 산란 때문인데요. 빛의 산란은 태양빛이 작은 알갱이들과 부딪혀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 중에는 빨간빛이 파장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은 주황, 노랑, 초록, 그리고 보랏빛 순으로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되어 빛이 잘 퍼지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그럼 하늘은 왜 보라색이 아닌 파란색일까요? 보랏빛은 산란이 너무 잘 돼 우리 눈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퍼지고 그 다음은 산란이 잘 되는 빛이 파란빛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의 눈은 보랏빛보다 파란빛이 더 잘 보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빨간빛은 산란이 잘 되지 않아 위쪽에서 잘 보이게 되는 거랍니다. 대기에는 산소와 질소 같은 기체들이 있어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 대기의 기체들과 부딪히면서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해되셨나요? 앞으로는 파란 하늘을 볼 때 산란되어 파랗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요 선수가 꾸민 6학년 1반 양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요요가 세게 도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요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원핸드 요요가 있습니다. 원핸드 요요 안에는 볼베어링이란 게 있습니다. 볼베어링에는 쇠구슬이 있습니다. 쇠구슬 여러 개가 두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두 동그라미 크기가 달라요. 두 쇠 동그라미가 작은 쇠구슬, 두 쇠 동그라미 가운데 작은 쇠구슬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는 돕니다. 마치 작은 구슬을 바닥에 깔면 마찰력이 물보다 적어요. 이 원리로 볼 베어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요에는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진 요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알루미늄 707일, 알루미늄 6061,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진 요요가 유명합니다. 두 가지 금속이 한 요요에 들어가면 바이메탈 요요라고 부릅니다. 바이메탈 요요는 대표적으로 밀도가 높은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요요 양옆에 스테인리스 림을 넣고 알루미늄 몸체를 사용해 회전력을 높여요.
밀도가 높은 것이 바깥에 있으면 원심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왜 굳이 바이메탈 요요를 만들어서 회전력을 높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핸드 요요는 줄 위에서 오래 돌아야 합니다. 근데 줄 위에서 약하게 돌면 요요가 굉장히 빨리 멈춥니다. 대회에서 잘하려면 회전력이 센 요요를 써야 해서 바이메탈 요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1반 안지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챗GPT, 딥시크,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은 어떠한 원리에 작동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적에는 논리와 수학적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AI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듯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숫자,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은 인공지능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분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수록 인공지능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은 일종의 레시피와 같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각각의 알고리즘은 특정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머신러닝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 없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든 규칙을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하여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딥러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통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 구조는 데이터의 추상적인 특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진단, 개인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신혜입니다. 혹시 비가 온 뒤 7색의 무지개가 하늘에 뜬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그 무지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지개는 공기 중에 떠있는 다수의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 내부 반사, 다시 굴절을 겪으며 나타나는 광학현상입니다. 여기서 광학현상이란 빛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가 그친 뒤 태양의 반대쪽 하늘에서 7색의 광련 형태로 보입니다. 보는 사람이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고 비가 반대 방향에서 내리고 있으면 그 물방울의 반사 굴절된 햇빛이 최소 평각으로 다시 나오면서 무지개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최소 평각이란 빛의 진행 방향이 가장 덜 꺾이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
파장이 긴 빨간색은 덜 꺾이고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색띠가 생겨 무지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가 있는데 1차 무지개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보통 빨, 주, 노초, 파, 남보 순으로 색이 배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 긴 빨간색은 바깥쪽,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안쪽에 위치합니다. 이 배열은 파장별 굴절각 차이로 인해 생깁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보통 알고 있는 빨, 주, 노초, 파, 남보 순의 무지개가 1차 무지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무지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안에서 2번 굴절 반사되면서 생기며 1차 무지개 바깥쪽에 나타나서 1차 무지개의 반대인 보남, 파초, 노주, 빨 순으로 색이 배열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잉 무지개와 수평 무지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무지개입니다. 과잉 무지개란 보이는 것처럼 일반 무지개 위에 여러 개의 작은 무지개들이 겹쳐 보이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 무지개입니다. 수평 무지개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수평으로 길게 펼쳐 보이는 무지개 빗대입니다. 일반 무지개처럼 둥근 모양이 아닌 일직선 모양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지개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진현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사이언스 쇼앤텔 주제로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가 몇 층에서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이가 떨어질 때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인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2층 높이라도 크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7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다칠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낙하할 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한 고양이가 32층 건물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고양이는 추락 중 자세를 잡고 펠라인 파라슈트를 활용해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펠라인 파라슈트는 자세를 펼쳐 몸을 최대한 넓게 만들고 공기 저항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하강 속도가 줄어들며 착지 시 충격을 줄이는 형상을 펠라인 파라슈트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칠 확률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신체 구조, 뛰어난 반사신경,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대화시키는 능력 덕분입니다. 고양이의 이런 능력 정말 경이롭죠? 지금까지 고양이는 떨어졌을 때 몇 층 높이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준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6학년 호소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번에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왜 얼굴이 부을까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면 중 책 재분포입니다. 누워있으면 중력의 힘으로 책이 얼굴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자는 동안 우리 몸속의 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얼굴 쪽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우리 몸속의 피가 잘 순환되지 않아 얼굴 쪽으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부모님께서 자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하셨죠? 짠 음식을 먹고 자면 얼굴이 가장 쉽게 붓습니다. 그럼 얼굴이 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 붓기를 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면 탈수 상태를 바로 풀어 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냉감 자극입니다. 차가운 물 세안이나 냉찜질 등으로 얼굴에 열기를 내려주면 혈액 소충을 유도해 붓기 빼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 마사지는 강한 압력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굴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턱에서 귀 방향으로, 귀 아래에서 목으로 내려가며 쇄골 쪽으로 밀어주시면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으로 붓기를 빼는 것입니다. 첫째, 엎드려 자거나 베개가 너무 높으면 얼굴이 붓기 쉽기 때문에 수면 자세와 베개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는 6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하며 엎드리거나 웅크린 자세로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은 식사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얼굴이 부을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얼굴이 못생겨진 게 아닌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나지아입니다. 제가 사이언스 쇼런트에서 발표할 주제는 울면은 코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특히 슬픔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에서 시작되며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변화하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등 여러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의 혈관도 확장되어 점막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코가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생성될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울음으로 인해 생성된 눈물은 코와 연결된 비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자연스럽게 코가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울음을 통해 방출되는 호르몬들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비강 점막에 영향을 미쳐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다시 코막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코막힘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울음을 참거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호흡과 이완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최지윤입니다. 오늘 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창밖을 볼 때 해가 쫓아온다거나 종이에 그려진 문양이 움직이는 등 이상한 현상을 본 적 있나요? 이런 시각적 정보가 잘못되는 현상을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이 빛으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할 때 약 0.1초가 걸려서 항상 약간의 과거 정보가 섞여서 해석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과거 경험과 기억이 착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뇌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주변 색과 같은 맥락 정보를 활용해 밝기와 색을 보정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거나 그림자가 색을 바꿔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와 색의 착시를 유발하는 체커보드 착시를 보면 뇌는 자동으로 A 부분이 B 부분보다 어둡게 보이겠구나 라고 자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착시 현상은 우리의 뇌가 복잡한 시각 정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착시 현상은 우리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석과 추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지 오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착시는 인지평양, 확증평양, 고정관념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광고 디자인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 시각적 주의를 끌거나 공간이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착시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착시와 인지오류는 뇌가 얼마나 신기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착각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착시일까 진짜일까? 이 질문은 세상을 더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그 사이언스 우리 과학 도전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